효율적으로 전진하라! 네, 안녕하세요. 혜진국어의 장윤입니다. 오늘은 30강이죠. 비 오는 날, 유예, 광장, 장막 이렇게 네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벌써 또 네 작품을 묶으셨네요.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번 강도 좀 길 것 같다라는 예감이 좀 드는데 이 네 작품을 같이 묶은 건 이제 전쟁 후에 이제 그 전후 상황을 나타내는 소설이기 때문에 이제 네 작품을 함께 보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렇게 네 작품을 묶었고요. 좀 간략하게, 선생님 좀 빠르게 그렇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비 오는 날인데요. 손청섭의 비 오는 날 같은 경우는 이제 배경이 굉장히 중요한 소설입니다. 여러분, 비가 오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물론 뭐 비가 오면 너무 기분이 좋다 이런 친구도 있었어요. 좀 이상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얘기를 했었는데, 비가 오면 기분이 좋을 수도 있지만 그 비 내리는 날이 주는 그 음침함, 그 다음에 그 스산함이 있죠. 그래서 이 지금 비 오는 날 같은 경우도 이 지금 비가 온다는 이 배경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작품 해설 두 번째 보시면 음산한 전후사회의 상징으로서의 비, 이 부분을 좀 볼게요. 지금 여기 그 비 오는 날의 주인공은 3명인데 인물은 원구라는 인물이 있고요. 동욱이라는, 그 다음에 동옥이라는, 동욱은 남자, 동욱은 여자. 그래서 원구와 동욱, 이 원구라는 인물이 동욱을 이제 그 관찰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 지금 비가 이제 내리는 이 음산한 이 배경을 보면 이제 그 원구는 동욱 남매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 동욱 남매는 굉장히 좀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특히 동욱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이제 그 하반신이 불편한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장애를 지니고 있는데 그에 반해 얼굴은 좀 예쁘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이 그림의 소질이 있는 지금 동욱이 초상화 주문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욱이 영어를 좀 할 줄 알아요. 대학에서 영문과를 다녀가지고 그 영어를 좀 할 줄 아는 걸 통해서 미군 부대를 다니면서 초상화 주문을 받아요. 그 주문 받은 걸 실제로 누가 그려요? 동욱이 그리면서 이걸 통해서 뭘? 생계를 이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삶이 그렇게 풍족하지는 않겠죠. 그쵸? 자, 그런데 이 삶이 풍족하지 않은 이 지금 남매에게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 남매가 사라져요. 사라지고 자취를 감추는데 지금 원구가 오랜만에 이제 그 동욱 남매를 찾아보니까 자취를 감추는데 사실 동욱이 그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원구한테 동욱이가 좀 안 됐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여동생이니까 돌봐야 되지만 그 혼자도 먹고 살기 힘든데 여동생을 데리고 먹고 살려니까 굉장히 힘듦을 느껴요. 그래서 동욱이가 원구한테 여동생하고 결혼하는 게 어떠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슬며시 얘기는 하지만 원구도 뭐 섣불리 뭐 이들의 어떤 도움을 막 적극적으로 주려는 그런 제스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동욱의 남매가 이제 오랜만에 원구가 이제 찾아왔을 때는 사라지고 없더라. 이렇게 결론이 나거든요. 근데 이 사라지고 없더라라는 것에 대해서 원구는 죄책감을 갖게 돼요. 왜냐면 특히 동욱 같은 경우는 장애가 있지만 얼굴이 되게 예뻤는데 지금 이 남매가 살던 곳에 나왔던 남자가 이제 주인인데 그 남자가 마치 동욱이를 좀 어디론가 이제 팔았던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들이 사라지게 되고 이 사라지는 이 불쌍한 남매에 대해서 원구는 죄책감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소설 전체가 음산하고 좀 우울하고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이 비 오는 날에 바로 이 배경이 비 오는 날, 요게 지니고 있는 의미는 뭔가라고 보면 첫 번째 이제 우리 동욱 남매가 살고 있는 이 비참한 삶이죠. 동욱 남매의 비참한 삶을 의미하고 동욱 남매의 비참한 삶. 그 다음에
이 남매가 사는 이 곳이 아주 어둡고 음산하기 때문에 비만 내리면 원구가 이 남매를 생각하게 되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이제 그 원구의 어떤 과거 회상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배경이 곧 분위기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분위기? 우울하고 음산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대체로 이 손창섭의 그 전후소설, 전쟁 이후에 나온 소설의 어떤 인물들이요, 좀 온전하고 이렇게 제대로 된 인물이 아니라 이런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전쟁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주는 것이 얼마나 그 황폐화된 것이고 그 인간으로 하여금 그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게 하는지 비참함과 비극성을 극대화시키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울하고 암울하고 이런 내용으로 전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소설은 이 전후소설의 대표적인 건데요. 본문을 좀 보면서 볼게요. 이렇게 비 내리는 날이면 원구의 마음은 감당할 수 없도록 무거워지는 것이었다. 그것은 동욱남매의 음산한 생활 풍경이 그의 뇌리를 영사마처럼 흘러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비가 오니까 걔네 잘 살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빗소리를 들을 때마다 원구에게는 을의 동욱과 그의 여동생 동욱이 생각나는 것이었다. 그들의 어두운 방, 쓰러져가는 목조 건물. 그러니까 동욱남매가 얼마나 비참하게 살고 있는지가 드러나죠. 비의 장막 저편에 우울하게 떠오르는 것이었다. 비록 맑은 날일지라도 동욱 온위를 생각하면 원구의 귀에는 빗소리가 설레이고 그 마음 구석에는 빗물이 스며드는 것 같았다. 원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동욱과 동욱은 언제나 그 모양으로 언제나 비에 젖어 있는 인생들이었다. 그러니까 비처럼 아주 우울하고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는 이 사람들. 그렇죠? 동욱과 동욱입니다. 자, 어느 날 거리에서 동욱을 만나서 저녁을 같이 한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뭐가 나와요? 과거 회상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렇게 현재에서 과거로 들어간다면 시간의 흐름이 어떻게 돼요? 거꾸로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의 흐름이 역전적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역순행적 구성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회상을 통해서 들어가서 얘기가 되는 거죠. 동욱은 밥보다도 술을 먼저 먹고 싶어 했다. 술을 마시는 동욱의 태도는 제법 애주가였다. 그러면서 이제 그 동욱이 옛날에는 교회를 다녔었는데 보통 교회를 다니면 이제 술을 안 드시게 되거든요. 그렇죠? 술을 안 먹게 되는데 어쨌든 이제 교회 안 다녀?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 번씩은 나가는데 잘 안 나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동욱의 생김새가 어떠냐면요. 동욱은 소매와 깃이 너슬너슬한 양복 저고리에 교회에서 구제품으로 탄 것이라는 바둑판처럼 사방으로 검은 줄이 쭉쭉 간 회색 주봉을 입고 있었다. 무엇보다 그의 구두가 아주 명물이었다. 그 동욱의 처지는요, 굉장히 허름한 옷차림입니다. 그게 이제 동욱의 지금 처지를 드러내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입고 뭐 가방 가지고 이런 것들이 좀 이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런 경제적인 좀 지표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동욱의 발을 봤는데 요즘 무엇 하면서 지내니 이렇게 원구가 물었더니 갑자기 스크랩북을 딱 이렇게 펴니까 거기 이렇게 서양 아이들, 여자 아이들 뭐 이런 옷 초상화가 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미군 부대를 다니면서 초상화 주문을 받고 있대요. 그러면서 대학에서 영문과 전공한 것이 아주 헛일은 아니었다면서 동욱은 니글니글하게 웃었다. 자, 보시면 대학에서 영문과를 다닐 정도로 나름 지식인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어떤 직업도 없이 미군 부대에서 초상화를 주문받아서 동생하고 어렵게 생계를 끌어나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이 형편에서 웃음이 나올 리가 없는데 닝글닝글하게 웃고 있어요. 자, 그럼 자기 자신이 생각해도 좀 어이가 없고 좀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서 내가 웃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나를 비웃는 거.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자조적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조. 내가 나를 막 비웃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막 비웃는 그런 웃음이 원구가 불편하죠. 동욱의 그 닝글닝글한 웃음을 원구는 이전부터 몹시거렸다. 상대방을 조롱하는 것 같으면서도
자조적이고 어쩐지 친해감조차 그 느껴지는 그 닝글닝글한 웃음. 원구에게 어떤 중압감을 암시하여 감당할 수 없이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이었다. 대체 그림은 누가 그리냐니까 여동생 동옥이가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력 부분에 보면 이제 그 원구가 동옥, 동문 남매에 가서 그들의 비참한 삶을 목격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장애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원구를 멀리했던 동옥이, 여동생 동옥이가요, 점점 원구한테 마음을 열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 동옥이가 원구한테 동옥하고 결혼해라 그랬더니 원구가 결정을 못 내리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또 비가 오니까 이제 또 동옥 남매가 원구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동옥이 가서 위로해 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술과 통조림을 사들고 이제 가는데 그 유리도 없는 창문에 거적대기만 이렇게 씌워져 있고 동욱이 하고 불렀는데 갑자기 누가 나오는데 그게 누가 나오냐? 바로 주인이 나와요. 주인이 나오면서 네가 정머시기니? 정모씨니? 그럼 이 사람 이름이 정원구라는 게 드러났죠. 정모씨니?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 오빠 동욱이는 외출한 채 소식 없이 돌아오지 않게 되었고 동욱이는 어디로 가버렸는지 모른다. 얘가 안 온 건 한 열흘 정도 됐고 얘가 안 온 건 2, 3일 정도 됐다. 이런 식으로 지금 주인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듣고서는 원구가 있을 수가 없죠. 내가 찾던 남매들이 사라져서. 그래서 이렇게 가려다가 그 술하고 통조림을 그냥 이 주인한테 주니까 주인이 막 좋다고 받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잠깐 올라오세요 라고 했는데 지금 담배 한 그릇 피세요. 그랬더니 아니 됐어요. 그러고서 원고 그냥 가려고 하니까 사실은요 이 정모 씨한테 주라고 맡긴 편지가 있었는데 우리 애들이 그걸 관수를 못해서 날아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이들이 찢어 없앴다는 것이다. 자, 지금 정누구라고 하는 분이 찾아오면 전해달라고 편지를 맡기고 갔는데 그만 간수를 잘못해서 아이들이 찢어 없앴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그 편지를 잃어버리게 된 이유를 얘기하죠. 그래서 원구는 넋이 나가서 멍청이 서 있는데 분명히 이제 동욱은 어딜 갔을 것이다. 군대에 끌려갔을 것이고 동욱은 지금 밤중에 막 애기처럼 울어서 좀 나무랬더니 그 다음날 저녁에 어디론가 나가버렸대요. 뭐 자살하거나 죽지 않았을까요? 뭐 굶어 죽든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냉소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원구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편 병신이긴 하지만 얼굴이 고만큼 벤벤하고서야 어디 가서 몸을 판 듯 굶어 죽기야 하겠냐고 막 이렇게 짓거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원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이 주인이 동옥에게 얼굴이 반반하다. 얼굴이 반반하고 몸을 판다 해도 굶어 죽겠냐. 몸을 판다 하더라도 굶어 죽겠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서 원구가 어떤 생각을 해요? 얘가 이 주인이 동옥을 뭐 했을 수도 있겠다. 동옥을 팔았을 수도 있겠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동욱이 집에 들어오지 않자 동욱은 오빠가 바로 보호자나 다름이 없는데 다리가 불편한 동욱이가 어디 나가서 뭘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엉엉 처지를 비관하면서 울었을 텐데 그걸 이제 주인이 시끄럽다고 했었고 이제 보호자가 안 오는 걸 보고서 얼굴은 예쁘니까 이제 그 몸을 파는 사창가로 얘를 팔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얘한테 드는 거죠. 불현도 드니까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 밑에서 4번째 줄입니다. 5번째 줄이네요. 이놈, 네가 동욱을 팔아먹었구나 라는 어떤 그 격분한 마음이 들면서도 얘한테 뭐 증거가 없으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사실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놈, 내가 팔아먹었구나 하는 흥분하는 소리가 자기 자신을 향한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인이 사실 동옥을 팔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건데 그 주인이 동옥을 팔게끔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내가 뭐 한 게 있어요. 신경을 못 쓰고 그동안 못 찾아본 그런 게 있죠. 얘네 남매를 비참하게 살고 있는 얘네를 내가 돕지 못하고 방치했다라는 그 원구에 뭐가 있어요? 죄책감. 그러니까 네가 판 게 아니라 결국에는 내가 판 거구나 라는 그 죄책감이 원구한테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동욱남매의 비극적인 상황을 확인하면서 원군은 자책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이 원군은 호박 넝쿨 우거진 밭두둑 길을 앓고 난 사람 모양을 허적거리는 다리로 걸어가는 것이었다. 그래서 굉장히 마지막이 어떻게 걸어가냐면 무기력하게 그리고 허무하게 끝나고 있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뭐뭐하는 것이었다. 뭐뭐하는 것이다. 특히 이 문장 끝에 있는 걸 우리가 문장 끝에 문장을 종결시키는 종결어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종결어미를 뭘 쓰냐면 뭐뭐하는 것이었다, 뭐뭐하는 것이다 이런 걸 쓴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직접적인 화법이라기보다는 간접 화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간접 화법을 씀으로써 굉장히 좀 차가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간접 화법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효과는 차가운 분위기, 이걸 냉소적 분위기라고 합니다. 이 냉소적 분위기를 연출하는 그런 효과를 좀 드러내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지금 어떤 전쟁으로 인한 무기력한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제 비 오는 날을 봤고요. 이제 그 다음엔 오상원의 유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상원의 유해도 마찬가지 이제 전후 소설이 되겠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는 뭔가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이제 6.25 전쟁 중에 어떤 포로로 잡힌 내가 처형을 1시간 앞두고 1시간이 그 처형 시간이 연계가 돼서 유예가 된 상태로 나의 의식의 흐름대로 이제 죽어가는 그 모습을 그린 거거든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유예된 1시간의 시간 속에서 죽음의 장면으로 이르는 그 장면을 본인이 상상하고 그 상상한 것에 대해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유예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라는 인물이 국군 어떤 대장으로서 이제 뭐라 그럴까요? 자기 아군하고 떨어져서 이제 이제 부하들을 잃고 홀로 살아남다가 한 마을에서 나의 아군이 북한군한테 처형되는 모습을 봐요. 그럼 그걸 보고 조용히 지나갔어야 되는데 분노가 끌어오르죠. 그래서 북한군을 향해서 막 이제 사격을 쏘다가 이제 그 사람들한테 잡히게 돼요. 그런데 이제 국군에서 이제 대장 역할을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라 그럴까? 기술도 좋고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북한군은 회유를 하는데 나는 거부를 해요. 그러면 전향을 거부한다면 이 사람은 뭐에 갈까요? 죽음에 이르겠죠. 그런데 내가 이 사람들한테 처형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처형을 당하게 되겠지라는 걸 상상하고 그 상상이 다시 뭐가 되냐면 현실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상상한 것에 대한 어떤 지금 죽음을 상상하고 현실에서 자신이 상상한 뭐죠? 죽음이야. 이 죽음을 경험하면서 이제 소설이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내가 지금 죽음에 가까워가는 심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이상이라는 이상의 날개라는 작품에서 봤던 것처럼 나의 의식에 이제 흘러가는 흐름대로 소설이 전개되는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요. 이걸 뭐라고 했죠? 의식의 흐름입니다. 그럼 선생님, 얘는 모더니즘 소설입니까? 그러니까 의식의 흐름이면 모두 모더니즘 소설은 아니고요. 모더니즘이라고 하면 1930년대에 이제 근대적인 새로운 기법의 소설들을 우리가 모더니즘 소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모더니즘 소설 때 나왔던 게 의식의 흐름이고요. 얘는 모더니즘 소설에서 나왔던 의식의 흐름 기법을 쓰고 있지만 이제 광복 이후에 우리가 전후 소설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의식의 흐름을 통해서 기법은 의식의 흐름이지만 그걸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거는 인간이 이런 극단적인 순간에 정말 인간이 산다는 건 뭘까? 삶의 본질은 뭘까?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얘는 실존주의 소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더니즘 소설에서 나왔었던 의식의 흐름도 쓰고 있고, 이제 삶에 대한 어떤 생각, 극한적인 그 상황에 처한 인간의 어떤 그 삶의 근원은 뭘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실존주의 소설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보통 6.25 전쟁을 다룬 그 소설들이 막 이렇게 싸우고 이런 장면에 좀 초점을 두고 있는데, 여기는 인간의 내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의식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면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더라라는 거죠. 자, 그러면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고 있어? 빨리 나와! 지금 앞부분까지는 이제 상상하던 부분인데 이제 현실로 돌아옵니다. 이제 죽음을 향해 가고 있어요. 착각이 아니었다. 그들은 벌써부터 빨리 나오라고 고함을 지르며 독촉하고 있었다. 한 단 한 단 정신을 가다듬고 감각을 잃은 무릎을 힘껏 꿰어 짚으며 기어올랐다. 입구에 다다르자 억센 소나기가 뒷덜미를 움켜쥐고 끌어당겼다. 몸이 밖으로 나가는 순간 눈 속에 그대로 머리를 박고 쓰러졌다. 찬눈이 얼굴 위를 스치자 정신이 돌아왔다. 일어서야만 한다. 그리고 정확히 걸음을 옮겨야 한다. 모든 것은 이제 끝나는 것이다. 끝나는 그 순간까지 나를 끝맺어야 한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는 누가 내 얘기를 하냐면 나예요. 나를 끝맺어야 된다. 라는 1인칭 시점인데요. 이 소설이 좀 특이한 점이 뭐냐면 1인칭 소설이면서 중간중간에 어떤 그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좀 바뀌는 부분이 있어요. 그는 벌써 바뀌었네요. 그는 눈을 5손가락으로 꽉 움켜쥐고 떨리는 다리를 바로 잡아가며 일어섰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정확히 걸음을 옮겼다. 눈은 의지적인 신념으로 차가이 빛나고 있었다. 본부에서 몇 마디 주고받은 다음 준비 완료와 집행명령이 뒤이어 떨어졌다. 자, 이제는 죽음으로 가고 있는 거죠. 자, 눈이 한 박 쌓인 흰 둑길이다. 오, 이 둑길. 몇 사람이나 이 둑길을 걸었을까? 이제 죽음으로 가고 있는 이 눈둑길을 얘기하는 거죠. 자, 지금 똑바로 걸어가시오. 남쪽으로 대닿는 길이요. 그처럼 가고 싶어 하던 길이 유감은 없을 거. 이제 북한군이죠. 걸음마다 흰 눈 위에 발자국이 따른다. 한 걸음, 두 걸음 정확히 걸어야 한다. 사수 준비. 총탄 재는 소리가 바람처럼 차갑다. 눈앞에 흰 눈뿐 아무도 없다. 이제 모든 것은 끝난다. 자, 끝나는 그 순간까지 정확히 끝을 맺어야 된다. 앞부분에서 내가 생각했던 끝나는 그 순간까지 그 어떤 정확히 끝을 맺어야 한다는 게 여기에서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목숨이 끊기는 그 최후의 순간까지도 나의 실존, 나의 삶, 나의 의지를 확인하겠다는 거죠. 걸음걸이는 그의 의지처럼 정확했다. 자, 여기 앞부분에서는 1인칭 시점 나왔다가 그라고 해서 전지적 시점 나왔다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정확히 끝을 맺어야 한다. 일각까지 나를, 자기를 잊어서는 안 된다. 또 1인칭 나왔다가 다시 또 뭡니까? 전지적 나오네요. 그의 의지 또한 정확했다. 아무리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걸음걸이가 죽음에 접근하는 마지막 길일지라도 결코 허튼 불안한 절망적인 걸 수는 없다. 흰눈 그 속을 걷고 있다. 훤칠이 트인 벌판 너머로 마주선 언덕 흰눈이다. 연발하는 총성 탁탁 이렇게 소리 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뒤터리에 총격이 탁 오는 거야. 그래서 충격을 딱 느끼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자신이 총을 맞았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 자기 목숨을 안 좋아하는 건가요? 소중히 생각하지 않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라 전쟁의 상황 속에서 사람이 죽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결국엔 내가 많은 사람들 중에 전쟁을 통해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 단 하나일 뿐이고 그게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라는 거죠. 그럼 전쟁 속에서 인간의 삶의 가치는 아주 무의미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흰 눈이 샛빛으로 흩어지다가 점점 어두워집니다. 자기 생명이 이렇게 죽어가는 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해 주는 거죠. 모든 것은 끝난 것이다. 놈들은 멋쩍게 총을 다시 거꾸로 둘러매고 본부로 돌아갈 테지. 지금 이제 죽음 이후를 떠올리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거죠. 눈을 털고 추위에 손을 비벼가며 방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몇 분 후면 화롯불에 손을 녹이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담배를 피고 기지개를 할 것이다. 누가 죽었던, 누가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모두 평범한 일인 것이다. 누가 죽었던,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 결국에는 이 전쟁으로 인해서 죽어도 아무 일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의미하는 것은 전쟁의
비인간성, 그쵸? 비인간성 플러스 비극성을 이제 폭로하고 있죠. 사람이 죽어도 결국에는 손 불면서 아 추워 이렇게 할 것이고, 그쵸? 그러면서 의식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햇볕이 따스히 눈 위에 부서집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마지막은 오히려 사람이 죽었는데 햇볕은 눈 위에 이렇게 따스히 비춰서 비극적인 모습을 좀 더 극대화시켜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그래서 사람이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의식을 쓴다면 과연 이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이걸 통해서 죽음을 앞둔 어떤 그 전쟁 속에서 그 개인의 의식은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좀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요, 광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광장 부분을 볼 텐데, 광장 부분에서는요, 지금 이 선생님이 수록했던 이 부분이 제일 문제 많이 나옵니다. 광장은 이제 그 전후소설의 대표적인 소설입니다. 물론 전후소설하면 비 오는 날도 좀 대표적인 소설이긴 하지만, 사실 광장이 그 뒤에 나왔거든요. 그 뒤에 나오면서 모든 전후소설 중에 옳기를 했던 작품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태까지는 이렇게 전쟁이 개인의 내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혹은 또 이렇게 어떤 그 외연적인 모습에서 삶의 어떤 피폐성, 이런 것에 좀 포커스를 맞췄는데, 좀 더 심오한 얘기를 광장에서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광장에는 이데올로기라는 그 큰 사상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남한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제 주인공 이명준이 있고요. 주인공 이명준은 지금 남한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이명준의 그 신분이 뭐냐면, 이제 이명준이 아빠가 북한에서 이제 어떤 그 높은 자리를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남한에서는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핍박을 좀 받게 돼요. 자, 그래서 형사들은 그들을 이제 이명준을 빨갱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북한에서 막 대남 방송을 할 정도로 굉장히 좀 높이 차지해서 남한에서 마치 얘도 그 사회주의자 사상인 것 같은 빨갱이 취급을 받으니까 신경질나. 이럴 거면은 그냥 북한으로 가겠어. 진정한 삶은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북한으로 가게 되는데요. 북한으로 갔는데도 역시 북한도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곳은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 남한은 개인주의가 판치는 밀실 같은 존재였고요. 이 북한은 광장, 그 넓고 소통이 가능한 광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정한 광장은 아니고 어떤 혁명, 뭐 이런 그 어떤 사회주의적인 명령, 이런 것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밀실도 아니고 광장도 아니고, 이 밀실과 광장, 그러니까 개인주의적인 것과 그 어떤 사회적인 이념들이 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곳을 추구했는데, 결국엔 이곳들이 둘 다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북한에 있을 때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전쟁에 나오면서 포로로 잡히게 돼요. 그러면 이 포로는 선택의 권리가 있습니다. 남한으로 갈 것이냐, 북한으로 갈 것이냐. 얘는 근데 남한도 북한도 아니고 어디를 갈 것이라고 얘기해요? 중립국에 가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한 쪽에도 환멸을 느끼고, 자신을 핍박했던 남한 쪽에도 환멸을 느끼고, 이제 북한 쪽에도 환멸을 느끼고 중립국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중립국을 가다가, 중립국도요, 여기가 싫어서 가는 거지 여기가 좋아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원하는 이상향은 없다, 이런 좀 비극적인 그 삶의 그 생각을 가지고 여기는 배에서, 중립국으로 가는 배에서 투신 자살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소설이 가지는 의미가 뭐느냐, 이제 분단이 됐을 때 우린 보통 이제 그런 이데올로기를 많이 주입받게 되죠. 남한은 이제 자유로운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보다는 훨씬 더 좋고, 여기 뭐 빨갱이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이미지들을 이제 교육받기
받았었는데 이 지금 광장에서는 북한만이 문제가 아니라 어디도 남한만이 문제가 있고 좀 균형 잡힌 시각으로 양쪽의 그 사상적인 문제점 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균형 잡힌 시각으로 좀 비판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남한 사회만 비판하는 게 아니라 북한 사회까지도 좀 통렬하게 비판을 하면서 어떤 그 남북한 사회의 모순, 부조리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소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면 이 본문에는 중립국을 선택하는, 그래서 이 중립국을 가지 못하게 남한 쪽으로 오라, 북한 쪽으로 오라, 각각의 사람들이 포로로 잡힌 이명준을 설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수능에도 소설 그 광장이 좀 많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보시면 항상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물론 그 이명준이 바다로 투신하는 그 장면도 잘 나오긴 하지만 제일 많이 나오는 장면은 이 부분입니다. 그럼 각자 어떤 논리로 이명준에게 남한으로 와라 혹은 북한으로 와라 라고 설득을 하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동무 앉으시오. 동무 하니까 벌써 북한 냄새가 나죠. 명준 움직이지 않았다. 동무는 어느 쪽으로 가겠어? 중립국,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남한은 너무 개인적인 공간이고 갇혀있는 밀실인 거고, 북한은 광장, 소통이 가능한 공간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상적이지 못하고 사회적인 명령만 가득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나는 북한을 선택하지 않고 중립국으로 가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립국이라는 건요, 이념이 없는 거죠. 이념이 배제된 공간이죠. 이 공간으로 나는 가겠다라는 거죠. 그들은 쳐다본다. 앉으라고 하던 장교가 윗몸을 테이블 위로 바싹 내밀면서 말한다. 동무, 중립국도 마찬가지 자본주의 나라요. 굶주림과 범죄가 우글대는 낯선 곳에 가서 어쩌자는 거요? 라고 얘기하면서 중립국의 위험성을 얘기하죠. 중립국. 동무, 지금 인민공화국에서는 참전 요사들을 위한 연금 병력을 냈어. 자, 지금 북측의 설득 근거가 있고요. 남한의 설득 근거가 있어요. 자, 지금 북측의 설득 근거 첫 번째는요. 중립국은 굶주림과 범죄가 우골되는 낯선 곳이다 라고 해서 중립국의 위험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설득의 근거 첫 번째, 중립국의 위험성. 두 번째는 지금 생략이 됐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아주 돌이킬 수가 없는 중요한 결정이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지금 인민공화국에서 참전 용사들을 위한 연금 병력을 냈다. 그래서 네가 우리나라에 오면, 우리 인민공화국에 오면 생계를 보장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동무는 누구보다도 먼저 일터를 가지게 될 것이고 인민의 영웅으로 존경을 받을 것이다 라는 어떤 명예적인 측면, 인민의 영웅이다 라는 명예적인 측면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준은 계속 중립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네가 보복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니? 우린 일체 보복이 없을 거야. 보복이 없을 거야. 이렇게 해서 명준을 설득하려고 하는데 설득이 안 됩니다. 계속 중립국만 외치고 있어요. 중공대표가 날카롭게 무어라 외쳤다. 이제 뭐 설득이 안 되니까 짜증이 났겠죠. 설득하던 장교는 증오에 찬 눈초리로 명준을 노려보면서 내뱉었다. 좋아. 사실 좋지는 않죠. 괘씸한 똥.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적대적인 것을 딱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어딥니까? 남한이죠. 자, 이제 남한 측 설득에 대한 어떤 반응인데요. 당신은 위기에 처한 조국을 버리고 떠나렵니까? 라고 해서 남한 측은요, 위기에 처한 조국을 버리지 말라는 어떤 지식인으로서의 책임감, 지식인으로서의 어떤 책임감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지식인으로서 불만이 많을 법입니다. 그렇다고 제 몸 없애겠습니까?
그러면서 당신을 잃는 거 우리 조국으로서의 아주 큰 손실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당신이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이성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어요. 지성의 호소. 자, 세 번째. 낯선 땅에 가서 이제 그렇게 고생하지 말고 네가 우리나라에 오면은 내가 너의 인상 되게 좋게 봤거든. 동생처럼 여겼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만일 남한에 오는 경우에는 개인적인 조력을 제공할 수 있어 라고 그 뒷페이지에서는 바로 인정의 호소를 하고 있죠. 됐나요? 자, 그렇게 하지만 얘는 설득이 안 됩니다. 그쵸? 설득이 안 되고 이제 재채기를 참았던 사람처럼 설득이 불가하자 몸을 뒤로 젖히면서 막 웃었죠. 자, 지난 강의에도 했지만 막 이렇게 웃는 거 너무 기뻐서 웃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상황이 어쩔 수 없이 하는 선택에서 이 상황에 대한 어떤 비극적인 인식에 의해서 웃는 거죠. 자,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자조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임용준은 결국 중립국을 선택하면서도 중립국이 좋아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자조감을 느끼면서 허탈함의 이제 웃음을 터뜨리고 마는 그런 장면으로 이제 본문이 마무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전쟁이 인간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인간에 대한 어떤 비극성, 폐해 이런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처음으로 이데올로기, 올바른 이데올로기는 뭘까라는 생각을 진지하게 하게 하는 관념 소설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는 작품 해설 부분에 조금 볼 텐데요. 작품 해설 부분에 2번 보시면 광장과 밀실의 은유가 나옵니다. 이 소설에는 두 개의 광장이 등장한다. 하나는 독재주의를 민주주의로 위장하여 사리사욕만 채우는 부패한 권력쟁이 권력을 쥐고 있는 서구의 어떤 자유 껍데기만 가득한 남한의 광장,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밀실이라고 해주세요. 크게 보면 두 개의 광장으로 볼 수도 있지만 얘를 보통 남한은 밀실이라고 얘기 나오거든요. 갇혀있는 공간. 그래서 이명준이 생각하는 진정한 광장은 광장과 밀실이 공존하는 것이 진정한 이제 광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못해요. 그래서 이명준은 이 두 개에 대해서 둘 다 환멸을 느끼게 되는 거고요. 자, 오늘의 이제 마지막 작품입니다. 장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마도 비 오는 날이랑 느낌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장마도 이제 비가 내리는 지긋지긋한 장마가 배경이죠. 그게 마치 우리 지긋지긋했던 굉장히 좀 길었던 6.25 전쟁과 이제 동일하게 보이죠. 자, 그런데 여기 줄거리 부분을 먼저 좀 볼게요. 외할머니가 있고요. 친할머니가 있어요. 그럼 외삼촌이 있고 친삼촌이 있을 텐데 외할머니 아들이죠. 그러니까 외삼촌이 국군으로 전쟁터에 나갔다가 죽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국군으로 죽게 되니까 상대편이었던 누구? 이제 북한군을 굉장히 증오하게 되죠. 그런데 같은 집에 살고 있는 친할머니가 계신데 친할머니의 삼촌은 이제 북한군 쪽이에요. 인민군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듣고 막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외할머니의 아들은 국군 쪽이고 친할머니의 아들은 인민군 쪽이었기 때문에 외할머니와 친할머니는 갈등을 하게 되죠. 그런데 외삼촌은 이미 전사 죽었고 이 친할머니 아들인 삼촌은 아직 연락이 없어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점쟁이가 이제 보통 이제 국군이 막 이제 이겨가는 그 시점에서 사람들은 이 친할머니의 자식인 삼촌도 결국엔 빨치산, 옛날에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을 이제 빨치산이라고 했었죠. 빨치산들이 이제 죽을 것이다, 다 소탕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삼촌의 죽음을 예상했지만 친할머니가 여기서 점을 보셨는데요. 좀 무속적인 세계관이 있죠. 점을 보셨는데 삼촌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아주 그냥 똑바로 살아서 올 거다라는 그 예언한 날이 이제 와요. 자, 그래서 친할머니는 어떤 점쟁이의 예언을 믿고 이 국군군이었던 외삼촌은 전사하지만 인민군이었던 삼촌은 살아올 것이라고 기다려요. 그런데 이 예언의 날이 돼도 삼촌은 오지 않아요. 그런데 뭐가 갑자기 그 시간에 나타나냐면 구렁이 한 마리가 애들의 돌팔매에 쫓겨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그 몇 날 몇 시에 뭐가 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온다는 사람은 안 오고 뭐만 옵니까? 구렁이만 이렇게 오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요, 집에 뱀이 나타난다. 특히 이렇게 굵은 구렁이가 나타난다 그러면 그 구렁이는 집뱀이라고 해서 그 집을 지키는 수호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삼촌이 죽어서 누가 되었다. 구렁이가 되어서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졸도하셨죠. 내 아들이 죽다니 졸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할머니는 졸도하고 막 쑥대밭이 됐는데 지금 외할머니가 이 지금 삼촌 문제로 갈등하셨던 외할머니가 이 졸도한 할머니 대신에 구렁이한테 가가지고 구렁이를 마치 지금 친삼촌 대하듯이 의인하죠. 인간을 대하듯이 막 달래요. 인간을 대하듯이 막 달래고 결국에는 막 그 할머니가 그 삼촌 오면 주려고 했던 그런 음식까지 대접하면서 이제 너의 갈 길 저승을 가라. 이런 좀 무속적인 의식을 나누죠. 그러고 나서 그 무속적인 의식의 하나가 이제 뭐냐면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막 태워요. 그러면 그 냄새 때문에 구렁이가 이렇게 바깥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깥으로 보내는 그 의식을 하셔요. 그러고 나서 이제 친할머니가 졸도했다가 딱 깨어나셔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고모랑 이제 그 여기 지금 얘기하고 있는 주인공은 나인데 나의 어머니를 통해서 외할머니가 이 구렁이를 좋은 데까지 가게끔 굉장히 애를 쓰셨다라는 걸 이제 친할머니가 알게 되고 갈등이 풀리면서 뭘로 가냐 화해가 돼요. 그 후로 할머니는 꼬박 한 열흘 정도를 이렇게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는 인물이 알게 되죠. 아, 할머니가 그 예언의 날, 삼촌이 온다고 그 점쟁이가 얘기했던 그날까지 살아있었던 건 정말 마지막 희망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결국에는 갈등을 빚다가 화해를 하게 되죠. 그래서 한 가족이 서로 남 한쪽, 그다음에 뭐 국군 쪽, 그다음에 이제 북한군 쪽, 인민군 쪽 이렇게 나눠져 있다가 결국엔 갈등을 회복하는 한 가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이렇게 이제 그 대립했던 우리 민족도 좀 화해할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가능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나가 중요한데 나는 굉장히 어린아이로서 이 상황을 다 보고 있어요. 근데 아직 어린아이니까 제대로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말을 다 믿을 수는 없어서 우리는 독자가 훨씬 더 사태를 파악할 때 더 집중하고 몰입해서 사태를 파악해야 된다라는 거죠. 얘 말을 다 믿을 수는 없다. 이런 화자를 뭐라고 했죠? 비신뢰로운 화자 혹은 신빙성 없는 화자. 우리 치숙할 때 배웠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얘가 좀 다 하는 말을 믿을 수는 없더라. 그런데 이런 녀석이 결국에는 얘도 좀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더라. 이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얘 의식도 같이 성장한다 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성장적인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본문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전략 뒤에 바로 머리 위에서 불티처럼 박힌 앙증스러운 눈가를 요모조모 빛내면서 자꾸 대가리를 숙여 꺼뜩꺼뜩 위협을 주는 구렁이를 만났다. 그래서 구렁이가 마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 세계관이 뭡니까? 무속적인 세계관이야. 만약에 우리는요, 집에 뭐가 나타났다, 뱀이 나타났다면 그거를 우리 지금 삼촌이 죽어서 뱀이 났다고 생각하지 않죠. 근데 이 당시만 해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구렁이를 보고 외할머니가 아이고 이 사람아 집안일을 못 잊어서 이렇게 먼 길을 찾아왔는가 이런 식으로 사람처럼 얘기하고 속삭이듯이 얘기하죠. 그랬더니 그게 누가 막 웃어요.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막 혼내면서 어떤 창사고 빠진 잡놈이 이렇게 히뜩거리고 섰냐 어서 썩 나오너라 줄이 될 놈
줄이 튼다는 거 알지? 이렇게 나무를 막 다리 사이에 넣어갖고 이렇게 막 비트는 그런 형벌을 취할 놈이라면서 굉장히 그 할머니가 구렁이에게 다정하게 지금 대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서 아이고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자네 놓치니 자네가 이러고 있는 꼴을 보면 가슴이 미어지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간곡한 말씨로 계속 타이르고 있는데 구렁이는 좀처럼 움직일 기척을 안 보여요. 그러니까 모습은 안 보이고 목소리만 들리는 그 여자가 어떤 아낙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머리카락을 태워 냄새를 피우면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도 좀 희한한 부분이에요. 모습은 안 보이고 그 구렁이가 나타난 거를 할머니가 막 달래는데 그 주변 사람들 중에 한 여자가 모습은 안 보이고 목소리만 들린다는 거죠. 이것도 무속적인 어떤 세계관을 가진 여자가 조언을 하고 있는데 신비로운 분위기를 좀 나타내고 있죠. 그러면서 머리카락을 태우면 된다. 그래서 이 머리카락은 구렁이의 뭐를 한을 해소하는 소재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갔냐? 라고 이제 중력 이후에 할머니가 일어나시죠. 그래서 이제 그 고모랑 다 설명을 해주니까 옆에 페이지 이제 할머니와 외할머니가 화해를 하는 겁니다. 고맙소. 할머니가 전기가 푹 꺼진 눈을 치켜뜨면서 외할머니를 올려다보면서 할머니는 목이 콱 메었다. 아이고 사부는 사부인이자 사부인도 별 싫은 말씀을 다. 외할머니도 말끝을 마무르지 못했다. 아들을 잃은 슬픔, 두 분의 아들을 잃은 슬픔 때문에 이 두 분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결국에는 화해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그 할머니가 외할머니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결국에는 할머니는 계속 까무러치시고 뭐 넣은 약도 다 토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죽음에 가까워지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결말이죠. 정말 지루한 장마였다 라고 얘기하고 이제 소설은 끝나게 되는데요. 그 장마라는 어떤 그 장마로 대표적인 6.25 그 비극적인 상황이 꽤 오랫동안 지속됐음을 우리가 장마라는 단어를 통해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장마가 이제 끝났다라는 건 비극적인 6.25가 이제 6.25 전쟁이 종결이 어느 정도 됐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요. 지금 6.25 전쟁을 배경으로 했던 전후소설 4편이었고요. 이제 31강에는 이 전후소설 이후에 1970년대, 60년대를 바탕으로 한 현대소설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길 1964년 겨울 난소 외땅방 4작품을 볼 거니까요. 4작품 모두 예습해 오시고 그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